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강론 모의고사 치시고 연달아 전모 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수에 대한 부분은 연연을 하지 말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더 낫다. 일단 미루지 마시고요. 오답 정리 잘 하셔가지고 틀린 지문들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되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고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은 당연히 수업 때 설명드렸던 지문들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습 테스트에 다 나눠드렸던 지문들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기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최신 판례라든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엄선을 해서 출제를 좀 해봤습니다. 1번 지문 가볼게요. 소지죄에 대한 문제하고 제작죄에 대한 제수관계에 대한 문제죠. 음란물을 제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소지행위는 예상이 될 것이고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 소지를 하게 되었을 때는 소지죄는 흡수가 된다고 보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받아가지고 소지를 하게 되었을 때는 수반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별죄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서 소지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2번 질문 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려워하시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문제다. A라는 범죄를 먼저 범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범죄가 벌써 확정이 되었는데 A라는 법률 위반죄가 헌법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B라는 범죄를 범했죠.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적 경합범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문제로서 39조가 적용이 되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서는 애초부터 A라는 범죄가 먼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B라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고, 즉 후행범죄를 범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재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B라는 범죄, 후행범죄를 선행범죄, 유죄가 인정되는 이 범죄하고 공소장에 추가를 하거나 또는 병합심리 형식으로서 같이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문제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지문이었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이 인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감경을 하거나 면제할 것도 아니겠죠. 3번 질문 갑시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필요적이 아닙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적인 것인데 만약에 법관이 감경을 한다면 어디까지 감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형법 제55조에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감경을 해야 될 것이지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4번 질문.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상습강제추행죄라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나중에 상습강제추행죄라는 처벌 규정이 생겼을 때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중하게 변경돼버린 상습강제추행죄를 소급해서 적용해버리면 피고한테 너무나 불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를 적용해서 벌할 수 있다 없다? 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제가 잘 되는 지문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다. 키워드 따두시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지문은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고 두 번째 쟁점은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죄의 객체로서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무형적 자산 가치로서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이 되니까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까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여기서의 쟁점 자체는 을람문 유포라든지 또는 별도의 범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형법 제48조, 49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유무형에 해당되는 자산 가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형적 자산 가치라 할지라도 몰수의 대상이 가능했다. 따라서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가볼게요. 여기서의 쟁점은 뭐죠?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를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 일단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체포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손을 강하게 잡게 되었다면 신체활동에 대한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봐야 되니 그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자. 그런데 피해자가 바로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기수가 되는 사안은 아니었고 체포죄의 미수가 되는 경우였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유에 대한 박탈을 그치게 되었을 때 미수가 인정이 된다. 옳은 지문, 기수가 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공동 주거자 중에 한 사람이다. 최근에 가장 빈출되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다. 주거 침입죄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지문이 출제가 매우 유력하죠. 사실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와이프하고 가정 불화를 이유로 해서 한 달 동안이나 나갔다가 자기의 어머니를 대동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와이프는 없고 처제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처제가 들어오지 못하러 걸쇠를 걸어 두었는데 걸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주거를 침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죠. 일단 공동주거자, 남편과 처의 관계에서는 다른 공동거주자 중에 한 사람, 처의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인하고 수인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즉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경우다. 같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침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초음복집에 대한 판례가 변경이 돼버렸으니까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서 일단 들어갔다면 도청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같이 연결해 두시고요. 4번 질문 가봅시다. 공중밀집 장소에 있어서의 추행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현실적으로 느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지옥철을 타는 과정에 남자가 자기의 성기를 상대방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부비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일단 추행이라는 법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추행은 뭐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수 있는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뒤에서 소변을 누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느끼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행은 얼마든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행은 인정이 될 수가 있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다. 1번 지문,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법원직 시험에서는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무작정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빈출되고 있는 지문, 판례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최신 판례라든지 타직렬, 최신 기출 몇 가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정리하면 충분하다. 1번 지문 갑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키워드 따두시고 공기업에 대한 범위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다가 위임을 하게 되었을 때 적법한 위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 공기업에 대한 범위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 재정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그때마다 대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변성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위임을 한 것이니까 위임 입법에 대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 됐고요. 2번 문제 가봅시다.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되었을 때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되었으니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 특수상해죄를 갑자기 신설해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형량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처벌하고 있던 7년 이하보다 형량이 급격하게 높아져 버립니다. 가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설이 된 특수상해죄를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피고인한테 너무나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를 신설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처벌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3번 문제 갑시다. 가수원 실화 사건에 대한 문제였죠. 170조 1항 2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판례에서의 쟁점이다. 1항에 대한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2항을 가보시면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 문구 자체를 과연 전단만 수식하는 문구라고 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후단까지 동시에 수식하는 문구라고 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어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앞에 수식하고 있는 문구가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수식을 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흥결 상태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흥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단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이고, 이 수식하는 문구는 뒤에 있는 167조는 수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167조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물건을 가실로 소유하게 되었다면 170조 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재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4번 질문 갑시다. 행정법규, 여기가 키워드죠. 설사 행정법규를 할지라도 형벌법규가 적용이 되는 경우였다면, 즉 가벌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법규였다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폭넓게 해석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땡. 틀린 지문. 4번 작물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지문. 중요한 지문은 아니죠. 빈출되는 지문은 아니니까. 업무상 가실작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연 가실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전당포 업자라든지 또는 골동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기의 직무상 과연 이 물건 자체가 도품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주의무를 태만하게 되었다면 업무상 가실이 인정이 될 것이고 취득죄가 인정이 될 것이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가봅시다. 대표이사 등이 회삿돈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의 매각대금조로 지급을 하게 되었다면 이 5억 원은 회삿돈을 가지고 있다가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 행위를 통해서 염득한 재물, 물건이라고 보아야 되니 작물성이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작물인 줄 알면서 그것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작물 취득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 취득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땡. 틀린 지문이다. 3번 지문 갑시다. 역시 기출이죠. 여기서의 쟁점은 취득에 대한 문제하고 보관에 대한 문제다. 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인도받을 당시부터, 취득을 할 당시부터 이 물건이 작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관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관받을 당시부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작물 보관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다만 자기가 이 작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돌려주려고 했는데 돌려줄 수가 없는 경우였다면 보관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경우다. 여기가 포인트죠. 4번 질문 갑시다. 알선죄. 여러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죠. 알선 행위 시설 또는 점유 이전 시설, 계약 체결 시설,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알선만 이루어진다라면 계약이 이루어졌던 말든 점유가 이루어졌던 말든 불문하고 알선죄가 바로 성립이 돼버린다. 5번 재산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문제. 문서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 뭐가 쟁점이죠?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했다. 행정관청에서 공문, 해신 문서를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해두었다. 그것을 뜯어내게 되었을 때 효용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 문서 자체가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착된 것이라면 그것을 뜯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소유권자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뜯어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효용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손괴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번 질문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인데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죠. 따라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몇 조? 형법 제33조에 따라서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33조에 따라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범 자체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관계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번 갑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문제죠.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그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요양급여 자체를 애초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금전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 즉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옳은 질문. 4번 질문은 뭐예요? 기출인데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출의 유형은 아니에요. 사례형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타직렬 기출을 제가 같이 넣어가지고 출제를 해봤습니다. 중강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문에 절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의 박을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절도의 기회라는 것은 절도를 하고 있는 중에 또는 절도가 끝난 직후 상태, 사회 통념상 절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시간, 장소적인 연관성 등이 인정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병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절도의 지위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폭행의 바를 가하게 되었다면 중강도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되니까 상해를 야기시켰다면 중강도 상해죄, 다른 말로 강도 상해죄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6번 갑시다.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다. 1번 질문 뭐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아니에요. 가압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보전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본안 소송을 아직까지 제기한 단계가 아니니 즉 청구의 의사표시로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부정이 되겠지만 대법원은 압류 신청은 곧 무엇이다? 경매 신청의 직전 단계로서 압류 신청을 통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신청이 이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 버릴 것이다. 즉 청구의 의사표시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2번 무엇이 쟁점이죠? 딱 앞부분만 보시면 문제가 끝나야 돼요. 일단 2인 이상이 합동했다. 특수절도, 합동절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구나. 특수절도, 그 중에서도 합동절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주간인가 야간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해석이 된다. 주간인 경우에는 무엇하고 동일하다? 절도죄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물색을 했거나 밀접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지 아직까지 물색조차 하지 못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범 자체도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따라서 보시면 주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정장치를 부수고 있다가 발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물색조차 못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미수죄가 성립된다. 땡 1초 컷. 틀린 지문이다. 3번 질문 갑시다. 첫 번째 가시면 가압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존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청구의 의사표시로서 소제기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은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제2 매수인한테
무엇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것인가? 제2 매수인한테 계약금만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시키고 없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약금 플러스 제2 매수인한테 중도금 이상 지급을 받았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신행위가 있다고 보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시면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7번 문제 갑시다. 강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 또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강요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행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든지 권리 행사를 방해시켜야 돼요. 그럼 일단 요건 자체가 폭행협박 자체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어떤 폭행협박? 강의의 개념을 말한다. 즉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만 폭행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열받아서 불만을 품고 주차장 앞에다가 차량을 막아가지고 주차를 막게 되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 강요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따라서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뭐였죠? 중고차 매매 상사 문제였죠. 과연 단체로 볼 것인가? 집단이라고 볼 것인가? 단체하고 집단에 대한 차이는 어디 있다? 조직 체계는 둘 다 갖출 수가 있겠지만 통솔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단체에 대한 문제로 갈 것이고 통솔 체계까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집단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될 것이다. 3번 질문 갑시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교통이 완벽하게 불가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이 방해될 수 있는 위험성,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 곤란 상태만 야기가 돼버린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바로 기수가 돼버린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통이 방해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옳은 지문 됐고요. 4번 지문 가볼게요.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빈출되는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파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나중에 복습하실 때 조문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기본서 펼쳐보시면 행위태양이 파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요. 전복이라든지 매몰이라든지 이러한 행위태양이 별도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행위태양하고 비교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파괴라는 개념은 전복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된다. 매몰이 될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즉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파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8번 문제 갑시다. 1번 지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 폭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윤리적 의미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해당이 된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위증죄에 대한 주체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소송이 어떻게 돼버렸다? 공동피고이지만 분리가 돼버렸다면 각자가 공소외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인정이 되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인정이 될 것이고 피고인 자기 자신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는 진범이 돼버렸으니 다른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을 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 사실은 제가 공범하고 부산에서 강도상해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3번 질문 갑시다. 일명 모노레일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갑이라는 피고인이 세금을 납입하지 않아 가지고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선관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봉인 등을 훼손하지 않게끔 잘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바람에 손님들이 그러한 봉인을 다 뜯어버렸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선관 주의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그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로서 지금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범이 아니고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 경우다. 4번 지문 어떤 지문이죠? 예외적인 지문이었다. 다른 말로 지동시장 사건이다. 어떤 은폐할 목적을 가지고 은폐를 하기 위해서 허공작을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위법한 상태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상태가 바로 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판례가 허공작도 인정이 되고 직무유기죄도 모두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를 한다 할지라도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9번 미수범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범죄를 중지하게 되었을 때 자의에 의한 중지 자체가 과연 중지미수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의성이 요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서 일반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자의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되는 사유가 전혀 없는데 스스로 범죄를 미완성시켰다면 자의성이 인정이 되고 중지미수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되는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미완성이 되었다면 자의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대한 문제는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장애미수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뿐이겠죠. 2번 문제 갑시다.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 과연 소송사기죄가 미수가 될 것인가 불능범으로서 불가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소송비용을 편취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100날, 1000날 제기해봤자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기술되어 있는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되니 미수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에 대한 문제로서 불가벌, 무죄 등이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불능범에 해당이 된다. 옳은 지문. 불능미수다. 미수다. 틀린 지문. 3번 질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뭐예요? 공범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강간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알지라도 다른 공범자 중에 한 사람이 본래 공모했던 강간을 이루어 내버렸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시켰다, 방지시키지 못했다. 방지를 시키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철회 표시, 범죄에 대한 포기에 대한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이탈 등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없고 중지미수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왜?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게 아니니까. 4번 질문 갑시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자였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를 알지라도 승소 판결에 대한 효력 자체는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받는 피고자,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사자, 피고 측의 상속인들한테 소송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무죄가 인정이 돼야 된다. 10번으로 갑시다. 1번 질문. 최근에 빈출되는 최신 판례다.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름 그대로 주거에 먼저 침입을 해야 되고요.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 등을 하게 되었을 때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된다?
주거 침입 상태가 먼저 전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거 침입 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주거에 침입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간을 하게 되었을 때 주거 침입 강간죄가 성립이 될 것이지, 반대로 강간 등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강간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강간죄 따로 하나, 주거 침입 따로 하나 별죄가 인정될 것이다. 2번 질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죠. 갑이라는 피고인이 누구를 도구로 이용해서, 소유권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창고 패널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다면 소유권자는 자기의 물건, 자기가 들고 온 것에 불과한 것이니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불법 영득의사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아니하는 소유권자를 이용해서,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도죄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경우였다. 3번 질문 갑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최신 판례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사체가 영상장치 또는 저장장치에 입력이 되면 들어오는 순간 인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을 치마 밑으로 들이밀었다든지 또는 용명칸 밑으로 들이밀었다면 피사체가 영상 저장 장치에 입력이 됨으로써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 버린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직까지 피사체가 입력이 된 게 아니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찍어볼까? 단순하게 탐색을 하고 물색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뭐죠? 승계적 공동정범 등에 대한 문제다.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경우, 중간에 가담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라든지 또는 일반 교통방해죄라든지 또는 체포감금죄에 대한 문제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가담만 하게 되었다면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성립될 수가 있다. 사실관계까지도 복습하실 때는 같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11번 갑시다. 1번 지문 역시 최신 판례죠. 비밀 누설죄에 대한 문제다. 비밀 누설죄라는 단원 자체가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 빈출되는 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최신 판례고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비밀 누설죄가 인정이 되려면 비밀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다?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국가 내부에, 공무원 내부에 머무르고 있다면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일반인한테 외부로 발설, 누설이 되었다면 누설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보고 형식으로서 이야기했고, 외부에 발설, 누설될 염려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국가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 되니 누설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번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처럼 보이겠지만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시켰을 때만 기수가 될 것이다. 여기가 포인트죠. 따라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수가 된다. 땡 1초 컷 넘어갑니다. 3번 질문 갑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였던 이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되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적법한 공무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사후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골든벨 사건에 대한 문제였죠. 4번 질문 가시면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다.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출동한 A라는 경장분한테 폭행 협박, B라는 경장분한테 폭행 협박. 자연적 의미로 본다라면 행위를 2번 했죠.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잽 2번 날리나 1번에 치나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상경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동지 판례들 뭐가 있었죠? 여간 사건이 있었죠. 여간에서 강도한 사건이 있었고 문서 위조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12번 문제 갑시다. 1번 지문.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 그리고 범인 도피죄에 대한 교사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참고인 조서 또는 피의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 저는 강제집행 면탈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도피가 돼버리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범인 도피죄가 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교사한 사람도 공범 종속의 원칙에 따라서 교사범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도피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교사한 사람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교사한 사람은 교사죄로 벌할 수가 있다? 없다? 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갑시다. 범인 은닉 도피죄에 대한 교사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단순하게 교사를 했다고 교사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설사 교사를 했어도 교사한 이 내용 자체가 범인 자기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본다라면 결국 일종의 자기 도피가 돼버리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에 대한 교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3자 타인한테 교사를 해서 제3자가 그것을 해주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 넘어섰다고 봐야 되니 교사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된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허위의 진술을 시키는 경우하고 대포폰 사건, 청주시 이동 사건은 별도로 따로따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3번 질문 갑시다. 위증죄에 대한 문제죠. 포인트는 가처분 사건에서 변론 절차가 아니라 포인트는 신문 절차였다. 가처분 사건이 신문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땡,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요증사실 키워드 또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증이라는 것은 주관설에 따라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만 이야기하게 되었다면 요증사실이든 요증사실이 아니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든 없든 불문하고 위증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13번 갑시다. 기억번 지문. 정당행위 등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죠. 법원으로부터 촉탁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되었다면 감정 촉탁에 따라서 장례삼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러한 약초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 니은번 지문 안 해도 되겠죠. 일상적으로 신문기자가 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봐야 되니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것이다. 디귿번 지문, 자동문, 수동문 사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지문 가시면 20년도 서기보 시험에서 나왔던 최근에 기출된 지문이죠.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가 일단 정당성 등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줄에 부수적인 개개인 행위, 즉 조합원들의 개개인 행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위법성이 추각되는 경우로 봐야 되지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지문 넘어갑니다. 14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지문.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봉사상을 받게끔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84시간 동안이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것을 담당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이 봉사상을 수여하게 만들었다면 봉사상을 심의하는 학교의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봐야 된다. 2번 질문 갑시다. 언뜻 읽어보시면 당연히 위계로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이사 등이 직원들한테 미리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가? 누구를 채용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니 직원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학점 필요 없어요. 봉사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어학 능력 자체가 아주 우수한 사람, 영어가 능수능란한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A라는 사람이 학점은 낮고 다른 요건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학 능력이 높고 영어를 능수능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번 질문 갑시다. 포인트는 어디죠?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었지만 시험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응시자들한테 제출되지 못했다면이에요. 그럼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시험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답안지를 암기한 게 아니죠.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됐고요. 4번 질문 갑시다. 두 번째 주 가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효가 되는 약정인데 임대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차인에 대한 물건을 철거를 해버려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옳은 지문. 15번 사기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지문, 2번 지문 최근에 가장 핫한 지문이고 빈출되는 지문이죠. 농지 보전 부담금 사건이었다. 키워드는 어디다? 침해 행정 영역. 즉 권력적 작용으로서 국가가 사인한테 무엇인가 부담하는 침해 행정 영역에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한테 기망을 함으로써 농지 보전 부담금 4,1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하게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었다. 동지 판례에 뭐가 있었죠? 면세유 공급 확인서 사건이 있었죠. 2번 문제 갑시다. 비트코인 키워드 놔두시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무형적 자산 가치로서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3번 질문 갑시다. 비의료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긴 빌렸지만 의사로서 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의사가 진찰을 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받을 돈 받았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공단에 대한 기망이 인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질문. 여기서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뭐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을.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고지를 해주지 아니한 경우를 우리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학 교수가 연구비 등을 받아가지고 연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학교 측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교수한테 연구비를 지급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다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았고 따르고 편취에 대한 의사로서 불법 영득 의사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였다. 16. 강간과 추행에 대한 문제로 가봅시다. 기억번 지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가지고
소변을 보게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 줄에 상대방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좀 전에 보았던 공중밀집 장소추행죄를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추행이라는 것은 성적 흥분을 느끼게 만들거나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소변을 누게 되었고, 소변을 누울 당시에 피해자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행은 언제든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 니은번 질문 갑시다. 키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상태, 불면 상태, 악몽 등을 계속 꾸고 있다면 생리적 기능에 장애, 훼손이 발생되었다고 봐야 되니,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면 일종의 상해가 유발되었다고 보아야 된다. 따라서 상해라고 본다. 옳은 지문.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땡. 틀린 지문. 디귿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행 협박이 먼저 이루어지고, 즉 실착이 이루어지고 삽입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수가 돼버리겠죠. 하지만 폭행 협박하고 간음 사이에 인간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 삽입을 하는 행위보다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의를 하겠다라고 동거녀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먼저 삽입을 했고 동시에 폭행 협박이 야기가 돼버렸다면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니 인간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고 강간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옳은 지문 넘어갑니다. 리얼번 지문 갑시다.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누군가하고 성행위를 해야 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17번 뇌물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뇌물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 또는 장래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 직무 관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면 모두 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므로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2번 갑시다.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다. 즉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왕진을 나갔고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진단서를 작성을 해주었다. 왜? 구속집행 정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고 진단서를 발행해서 건네준 이유는 교수라는 지위에서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의사라는 지위에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발행해 준 것이니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되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지문입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땡. 1초 컷. 3번 지문. 기본 중에 기본이죠. 뇌물이 인정이 되려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한 대가 관계로서 이익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이익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아울러서 기대 이익도 포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의 검사분이 선처를 부착하는 피해자들하고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성욕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뇌물을 얻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4번 질문 갑시다. 새우젓갈 사건이죠. 새우젓에다가 키워드 따두시고, 여기서의 쟁점은 뭐였다?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하고 뇌물을 받는,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뇌물이 직접적으로 오고 갈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뇌물을 주는 사람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 사이에 뇌물이 직접 오고 가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 간접적으로 오고 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평가될 수가 있는 경우라면 뇌물 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촌계장한테 나한테 새우젓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죠. 어촌계장이 갑이 불러주는 명단에다가 새우젓갈을 보내게 되었고, 그런데 보내는 어촌계장의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갑이라는 공무원의 이름을 적어서 보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촌계장이 뇌물을 보낸 게 아니라 갑이라는 피고인이 뇌물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이 새우젓갈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영득을 실현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공여죄, 뇌물수죄가 모두 다 성립될 수가 있는 경우였다. 18.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불법 오락실, 환전소 사건에 대한 문제죠. 환전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 얼마였다? 평소에 1억 원이었다. 그 1억 원 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들 평소에 5천 원짜리 상품권 2만 장 정도를 바꿔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1억 원 전부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영득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죠.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가봅시다.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제3자한테 다시 되팔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그 금전 자체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부동산을 구입을 했으면 자기의 앞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격려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전매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된 금전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대금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3번 질문 갑시다. 추징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라면 몰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몰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액만큼을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가 가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몰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추징에 대한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4번 질문 갑시다. 판결 선고 전에 검찰에 의해서 압수되었는데 피고인한테 다시 한부 돌려주게 되었을 때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뭐만 기억하면 된다? 몰수의 요건에 압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압수가 되어 있던 없던 불문하고 몰수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락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된 미화라든지 애나를 피고인한테 다시 돌려준 경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옳은 지문이죠. 19번 1번 문제 갑시다. 무고죄에 대한 문제예요. 보호법익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하나다, 두 개다, 두 개다. 뭐죠? 형사사법작용, 형사심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고죄라는 범죄를 만들어 두었다.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절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A가 저한테 사기쳤습니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이 허무인이에요. 또는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대상인 경우에도 저한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A라는 사람이 실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염려 자체가 애초부터 없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무고를 당하는 피무고자가 실존하고 있는 사람, 실제할 것을 요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2번 질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선배한테 추행 등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지만 CCTV가 없었고 증거가 없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무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허위의 신고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엄격한 증명, 적극적인 증명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피해자가 선배를 무고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2번은 옳은 지문. 3번 질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도박 장소 개설죄가 언제부터 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도박 장소 개설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주재자가 되어서 도박 장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 공간 내부에서 도박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갑자기 서버가 펑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만들어내었다면 그때부터 바로 기수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미수에 그쳤다. 땡. 틀린 질문. 4번으로 갑시다. 위증죄에 대한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죠. 위증죄는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허위에 진술을 한다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위증을 하게 되었다면 수재가 될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위증죄 일제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것이다. 20번 문제 가봅시다. 4번 질문. 집행을 유예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조문에는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하거나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판례는 하거나 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한다?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건지 보호관찰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보호관찰 따로 사회봉사 따로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4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4번 질문 갑시다. 특가법 제5조 4에 따라서 이 5조의 4가 인정이 되려면 절도 범죄로서 3번 이상 절도죄로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문제는 조문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상습절도라는 죄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습절도를 특가법 5조의 4를 해석할 때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석을 할 때 상습절도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물론 형벌법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상습절도를 빼버려야 돼요.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포함을 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관계 더듬더듬 해보시죠. 상습절도 범했고 이건 상습이에요. 단순절도 범했고 단순절도 범했고 절도 3번 범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절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만약에 상습절도는 절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단순절도 범하고 다시 범죄를 범한 사람은 특가법이 적용이 돼버리는데 상습절도를 범하고 일반절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형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상습절도를 받은 처벌 전력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입장이다. 답은 지문 조문 암기하고 있나 없나 체크 몇 조? 64조 제2항에 대한 문제로서 임의적 취소에 대한 문제죠. 필요적 취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블라블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는데 가벼운 아니죠. 무거운 경우에는 유예를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 취소이기 때문에 답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시면 선고유예를 할 때, 즉 선고를 뒤로 미루어 두겠지만 만약에 선고를 했을 것이라면 어떤 형량을 선고했을 것인가? 징역형을 선고했을 것인가? 금고를 선고했을 것인가?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정해두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벌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노역장을 며칠 정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일단 적어두어야 된다, 적어두지 않아야 된다? 적어는 두어야 된다. 환영 유치처분, 노역장까지도 기술을 해두어야 될 것이다. 21번 지문 1번 홍콩 법인 사건이죠.
특수 목적법인 사건. 여기서의 쟁점은 누가 피해자다? 내국 법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니 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땡 넘어가고 옳은 지문이죠. 2번, 최근에 빈출되는 지문이죠.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틀 공사 계약 사건이었다. 건축 자재를 적극적으로 막아두는 게 아니라 건축 자재를 그냥 단순하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고,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부작위를 하는 것이 형법적 평가하고 동일하고 볼 수 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가 있겠지만, 부작위라는 것이 자기와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면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형틀 공사 계약 사건에서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안 되는 사안이죠. 3번 지문. 고의가 인정이 되려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 객체, 행위, 인관계, 결과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고, 행위 상황 또는 양태 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중간간죄가 인정이 되려면 피해자가 어떤 상태? 함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중간간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따라서 행위 양태에 대한 문제, 행위 모습, 모양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단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 옳은 지문. 이 말은 피해자가 함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4번 안 해도 되겠죠? 네일 아트샵 사건. 공통된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었을 때만, 존재하게 되었을 때만 공동정범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22번 가번 지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키워드 따두시고 열람 일시 부분을 삭제하고 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변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다시 한 번 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부담이 전혀 없다, 저당권이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뽑아놓고 열람 일시를 삭제해가지고 보여주게 되었다면 변조에 대한 문제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 나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위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다수 의견이 있다. 우리는 그냥 다수 의견에 따라서만 정리하면 끝난다. 보통 오답지문으로 나올 때는 반대 의견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할 겁니다. 다수 의견은 위작이라는 것은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형 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위조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작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만 범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작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사건이었다. 따라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포인트가 많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작 변작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다번 집은 공사 실적 증명원 사건이죠. 자기는 공사 실적이 없는데 공사 실적이 많은 것처럼 문서를 꾸며가지고 담당자한테 제시하게 되었다. 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겠지만 서명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명을 했으니 이 서명 자체는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니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간접정보 위조죄가 성립된다. 땡 틀린 지문. 금융감독원장 키워드 따두시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법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 따라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의제되고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봐야 된다? 공무원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사문서에 대한 문제로 갈 게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된다. 23. 횡령과 배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되지 이 물건이 A 건지 B 건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 입금된 계좌가 모회사의 계좌에 들어와서 내가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자회사의 계좌에 입금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간에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임의로 소비를 해버린다면 횡령죄는 성립이 돼버린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쪽으로 가시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여부는 상관이 없다. A 거든 B 거든 타인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2번 역시 최신 판례죠. 최신 기출입니다. 배임 수재죄에 대한 문제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재물을 받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제3자를 통해서 재물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배임 수재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다만 제3자에는 누구는 포함될 수가 없다. 타인의 사무처리자한테 신임관계로서 위임을 한 누구?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타인,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기자분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었죠.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게끔 만들었을 때 회사는 타인, 결국 본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에 대한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권능 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이 된다면 제3자한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고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번 질문 비트코인 다시 나왔죠. 알 수 없는 경위로 눈 뜨고 보니까 자기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자 송금이 되어 있는, 입금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을 자기의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 사실관계에서 차고 송금 사건이라는 횡령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왜? 갑이라는 피고인하고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신임관계가 전혀 없는데 신임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없으니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차고 송금 사건에 대한 법리를 여기다가 유추 적용해버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재형법준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24번 갑시다. 공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례의 법리가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약간 달라졌을 뿐이죠. 왜? 표현의 자유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을 조화롭게 비교 확령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연성이라는 요건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판례는 전파 가능성설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충분하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개연성을 말하는 표현이다. 여기가 포인트. 따라서 제일 끝에 가시면 유포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개연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공연성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파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후단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발언을 했고요.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만 가지고 공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려면 정말 불특정 다수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높은 확률, 개연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누군가가 알게 되겠지. 이것만 가지고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사유는 아니다. 3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대체 세월호 사건 날 무엇을 했느냐라고 비판하는 논조, 비방하는 논조로 이야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였다면 일반적인 사인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였다면 국가인 경우였다면
그러한 비판과 비방을 수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경솔하게 이루어졌고 매우 악의적으로 이야기한 경우였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중해야 된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센병 사건이죠.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의견 표현, 가치 표현하고 대치되는, 대립되는 개념일 뿐인 거지. 허위의 사실도 포함이 되고 진실한 사실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허위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307조 2항에 대한 문제로 가겠지만 자기 자신은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는 307조 2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07조 1항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될 것이다. 마지막 문제 25번 1번 지문 뭐였죠? 사실 증명에 대한 문서. 실제로 3억 원을 돌려주었다, 돌려주지 않았다. 3억 원을 돌려줬다는 부분은 진실된 부분이에요. 정말 돌려줬으니까. 따라서 돌려줬다는 입금 내역서는 그 내역서 안에 허위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형의 경중, 양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모두 다 증거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2번 문제 갑시다. 허위의 사실 확인서 키워드, 진술서 확인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허위 진술 확인서로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유형물로서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으니 증거위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다. 동지 판례 뭐가 있죠? 허위의 진술을 시키는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허위의 사실 확인서라든지 진술서에 대한 문제. 비교해야 될 판례는 뭐가 있죠? 허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 녹취 파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3번 문제 갑시다.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 문서를, 즉 사건을 수임할 당시에서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처분 문서, 계약서 등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왜? 탈세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예전부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손님들하고 의뢰인들하고 수임 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증거물로서 작출을 하게 되었다면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다만 무엇하고 비교? 문서위조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증거위조죄는 작성 권한이 있던 없던 진실한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처분 문서가 있는 것처럼 증거를 작출하게 된다면 증거위조죄는 성립돼 버린다. 4번 질문 갑시다. 증거은닉죄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증거를 은닉하도록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키게 되었을 때 과연 방어권의 범위 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방어권을 넘어섰다고 볼 것인가. 범인 도피죄하고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저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인멸해라, 숨겨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이 시킨 부분이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주 내였다면 자기 방어권의 범위 내라고 봐야 되니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게 만들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니 이러한 경우에는 교사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 어디가 틀렸다? 언제나가 틀렸습니다. 항상 교사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어느 범주까지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교사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명 안마의자 사건이죠. 자, 이렇게 끝을 내보겠습니다. 대략 1시간 한 1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빠르게 그냥 리마인드 하실 분들은 빠르게 쭉 훑어보시고요. 아니면 쭉 넘기시면서 틀리신 지문들, 기억이 잘 안 나는 지문들 이런 것들만 체크해가지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시고 제가 거의 모든 판례들을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렸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마이웨이,
지금부터는 이제는 지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알던 모두는 이제는 눈에 바르고 암기, 눈에 바르고 암기.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